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국빈급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를 논의할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순방의 4대 핵심 과제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영화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침체기라는 한국 영화의 돌파구를 연 3천만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와 이번 여름 시즌에 승부를 건 우리 영화들의 치열한 경쟁 양상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발트 3국의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도착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두 번째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7월 11일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우리 시간으로 7월 11일 새벽 2시 반쯤, 현지 시간으로는 7월 10일 밤 8시 반쯤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7월 11일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밤늦게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내자마자 나토 정상회담 참석 등을 분단위 일정으로 이제 시작했죠? 네, 총 이번에는 4박 6일의 일정입니다. 정말 외교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이어서 계속해서 외교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서 폴란드의 국빈급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일에서 12일에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의,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네.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토 사무총장도 면담 일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등 그 회원국들과의 연쇄 양자 회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찬 행사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인태 4개국 회담, 정상회담도 있게 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게 되는 일정은 12일부터 14일까지 국빈급 방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공식 환영식과 함께 한국 폴란드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요. 행정부, 입법부의 수장들과도 연쇄 회담이 이어지게 됩니다. 비즈니스 포럼과 더불어서 한 폴란드 미래 세대와의 만남, 역시 그 대학 일정을 빼놓지 않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 바르샤바 대학을 방문할 예정이고, 이어서 폴란드에 살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과의 간담회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5일에 귀국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뭐 나토와 폴란드 방문이지만 중간에 지금 예정돼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도 눈길이 지금 많이 쏠리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시기적으로 묘하게 이 오염수 처리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고 있는 일본 정상과의 만남이 지금 뭐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는 나옵니다만 네. 꼭 만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그 오염수 문제가 아마 제1안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폴란드와는 어떤 의제를 좀 주로 논의를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최인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그동안에도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지원 내지는 전쟁 이후에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방산 수출, 원전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 방면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순방을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셨고요. 자, 나토 공부 좀 하겠습니다. 나토는 북미와 유럽 31개 나라의 집단 안보 동맹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에 참관국, 업저버 자격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했었죠. 그리고 이번이 연이은 두 번째 방문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 한번 좀 다녀오셨는데 이번에도 유럽에서 초대를 받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같은 경우에는 리투아니아에서 지금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리투아니아로 가시고 또 인접 국가인 또 폴란드에도 국빈급 방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대통령 취임하신 다음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복원을 하고 또 한일 간의 관계도 회복해서 셔틀 외교도 회복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근거리에 있던 동맹적인 측면을 강화한 다음에는 이제 유럽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그런 이런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맥락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나토에 가서 이제 정상회담 하는데 옵저버 참가국으로 어떻게 보면은 업적으로 참석을 하고 그 외에도 거기에 오신 분들과 정말 각각 정상회담도 많다고 하는데 아시아 태평양의 4개국이라고 해서 APF4라고 하죠. 아시아 퍼시픽 4개국인데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또 그리고 또 뉴질랜드 플러스 대한민국인데 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회의를 직접 사회를 통해서 주재를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 모습도 우리 국민들이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AP4 회의를 주재하는 느낌, 물론 뭐 사회를 보는 겁니다만은 외견상으로 볼 때는 주관한다는 느낌이 들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게 이제 정상들 간에 미리 사전에 이제 약속을 해서 사회 일정을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가장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국 정상이 유럽에서 만나서 지금 의제를 논의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뭐 세계 정세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나라의 일이 그 나라의 국경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태상에서의 주요한 주요국 4국 정상의 회담이 유럽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회원국인 한 10여 개국과 양자 정상회담도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는 4박 6일 일정이라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정상들과의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또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러시아가 작년 2월에 처음 침공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전쟁이 지속될 것이다 네. 라고 예상한 분은 아마 안 계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인접국인 폴란드에서도 지금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리투아니아는 사실 러시아 침공 이후에 가장 먼저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후방 지원 의 역할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군사적 지원 내지는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를 포함해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지원에다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지금 저렇게 폐허가 되다시피 한 전쟁의 참상을 보고 계시는데 사실 뭐 조금
전쟁 이후도 이제는 뭐 출구 전략도 좀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이 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도 빌뉴스의 이번에 정상회의에 있어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6.25의 참상을 겪었던 우리나라로서는 국가 재건 사업이 이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 때문에도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특히 방문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또 그 일을 하러 간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윤 대통령은 이어서 폴란드를 국빈급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순방의 핵심 목적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딱 쉽게 알 수 있을까 하면서 두 문자를 했는데 우수공안부 딱 5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크라이나 재건. 네. 이 제일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또 신수출 시장 확대.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망. 이 부분은 공급망 또 확대되고 국제 안보 협력. 네. 그리고 플러스 최근에 부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부산 엑스포 네. 유치하기 위한 활동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내가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재건이라든가 수출, 공급망, 또 부산 엑스포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1호 세일즈맨으로서 그 어떤 것보다 경제에 더 신경 쓰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이와 같은 일정에 읽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가 사실 동유럽 국가지만 굉장히 큰 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와 방산협력도 하지만 서유럽을 향한 관문이면서 만약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허브, 그렇죠. 중심이 될 거라는 전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자체는 사실 정말 안타깝지만 마치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이 한국 전쟁 때처럼 폐허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950년대. 1950년대. 네네. 그렇듯이 결국 그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보면 베이스 캠프를 차릴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바로 인접 국가인 폴란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방산을 통한 협력, 나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리투아니아뿐만 아니고 폴란드를 가는 것은 사실상 영업사원 1호로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하면은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서 세계적인 뉴스 매체죠. 미국의 AP통신,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와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발언이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지금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만이 믿을 수 있다.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 대처 방안을 논의하겠다. 자, 북한 핵 문제를 주요 화두로 꺼냈어요. 그래서 그 제목도요.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계기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응 촉구라고 이제 뽑혀져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사실 많이 고도화가 됐습니다. 예. 그동안.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제재를 가하려고는 했습니다만 북한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 지난 문정부 5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이제 선의로 대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 이걸로 뭔가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예. 북핵의 그 억제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제사회가 북핵의 야욕보다 그보다 한층 더 큰 의지로 대응을 할 때만 이것이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에서 그 안보 이론을 다룰 때 이제 현실주의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힘을 가져야만 그것으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토와 함께 북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말이나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재확인하고 이제 천명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 한 목소리를 내자라는 그런 점을 촉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가장 강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하는 사이사이에 아까도 나왔지만 10개가 넘는 나라의 정상들 또 국제기구의 수장들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표로 들어보겠습니다.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그리고 AP4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AP4는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리투아니아와의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생소한 동유럽 국가들이 다 망라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동유럽 10개 국가인데요. 우리가 뭐 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는 게 어렵습니다만 특히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18년 그때 독립을 했던 나라들이거든요. 우리가 1919년에 보면은 우리가 3.1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러시아의 어떤 침공으로 해서 또 독립이 무산됐다가 또 이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유,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가셔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나라들과의 어떤 협력을 할 경우에는 공급망 확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폴란드와의 어떤 교두보를 이후에 뭐 발트 삼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또 의미가 깊은 모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지도 찾기 게임도 하고 수도 이름 맞추기도 했는데 여러분 리투아니아라는 나라 그리고 빌니우스라는 나라 참 생소할 겁니다. 나토가 왜 발트 3국 중에서도 소국인 이 리투아니아에서 정상회의를 열까? 궁금해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작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죠. 이번에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지도상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가운데 리투아니아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보면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3국을 저기가 발트 3국이에요. 발트연안 3국이라고 불리우는 비교적 면적으로 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작은 규모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남쪽만 따졌을 때 3분의 2 정도 되는 국토에 인구수는 280만 명이니까 대구 정도. 대구가 235만 그리고 네. 부산이 330이니까 부산하고 대구 사이 중간. 정도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구수로 봐도 규모로는 크지 않은 국가죠. 그런데 저 위치가 상당히 묘합니다. 자, 벨라루스 바로 위에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도 근접해 있고 폴란드와 또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상당히 친러시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벨라루스랑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정학적 위치가 이제 묘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위치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강대국들의 영향권 내에 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위치가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진작에 뭐 지정학적으로 약소국이다 이런 평가는 받지 않았을 텐데 묘하게 그 여러 강대국들의 영향력의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도 강대국들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제 네네. 그런 형편인데 리투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위치 때문에 역사에서도 수많은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지금 그랬기 때문에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유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강한 연대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모는 작으나 강소국으로 이제 불리우는 그런 나라인데요. 러시아 침공 이후에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에 손길을 내밀었던 것만으로도 자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서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전시에 대비하는 그런 여러 지금 대처들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나라 대통령 이름 기타나스 나우세다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현지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나우 세다 뭐 이렇게 정말 센 대통령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이십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인 빌뉴스에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올해 하는데요. 58세입니다. 예, 50대 후반 젊은 정치인이십니다. 쉽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 그러니까 같은 리투아니아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경제학자로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하다가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2019년에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해서 이제 한 집권 4년 차를 넘어가고 있는데 네.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네. 그 비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있는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친러 정책, 또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그 발트 삼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그리고 또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존재감이 상당히 높으면서 벨라루 그 나라 자체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칭송이 높은데요. 흥미로운 것은 자녀분들 중에 한 분이 한국 이 성균관대에 보내가지고 한국어에 능통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국과도 상당히 친숙한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카셴코 대통령이라든가 뭐 짜르라 불리는 푸틴 사이에 있으면서도 전혀 안 밀리고 네. 오히려 맞선다는 평가로 인기가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짱 뜰 수 있다라는 그 배짱,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봤더니만 $10,000가 GDP가 안 되는 반면에 지금 이 그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20,000 중반 정도의 GDP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이 붕괴한 틈을 타서 2004년에 아까 얘기했던 발트 3국이 바로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네. 이번에 그 나우세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했는 내용을 보니까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문이 잠깐 열렸을 때 본인들이 나토에 가입을 함으로써 이 보면 큰 안보 체제에 들어가서 본인들의 어떤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획이 되는 반면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나토에 가입할지 말지 서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의견이 분분해서 하다가 그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문이 닫혀버리는 바람에 현재 이런 그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터뷰를 봤었는데, 국민들 어떠한 리더와 국민들의 의사결정이 그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만화 톰과 제리에서 두 톰들에 맞서는 제리에 비유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우세스 대통령입니다.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나우세스 대통령의 둘째 딸이 우리나라 성균관대학교에 유학을 했고 한국어를 무척 잘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요즘에 그 이제 대학에 가보시면은요, 예전에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외국 학생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주로는 중국 학생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저 남미에서도 오고요. 중앙아시아에서도 오고 유럽에서 오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독특하게도 저 나우세다 대통령이 이제 딸만 둘이 있는데 그 둘째 딸이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한국어에 이제 능통하다는 것인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네. 베트남 제일 외국어가 한국어고, 그렇죠. 한국어 공부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일단 정서적으로 그 굉장히 가깝구나라는 느낌을 갖잖아요. 통역 없이 간담회를 진행했잖아요. 한국어로.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나우세다 대통령의 둘째 딸도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해서 한국어에 능통하다. 이거 저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봅니다. 뭐 물론 예정돼 있지 않지만 네. 나우세다 대통령 둘째 딸이 통역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네. 듭니다. 저는 중요한 개인적으로. 역할을 하고 두 나라 네. 사이의 가교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당당히 맞서온 걸로 유명한데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영토 밖에 칼린그라드라는 그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려고 하면은 이 리투아니아 철도를 지나다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나토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금지 품목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에서 칼린그라드로 가는데 이 수출 금지 품목을 실은 기차 우리 통과 못 시켜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아하.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것에 따른 그 책임은 당신들이 다 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지를 꺾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있고, 또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의 관계가 만만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수도에다가 대만 대표부 설립을 허락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 대만 대표부를 중국이 엄청 위협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있는 모든 책임은 리투아니아 당신들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출 제재를 하고 해서 어제
그이 나우세다. 나우세다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에 중국과의 교역이 84% 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유의 수란 취지에서 강행을 했고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어떤 공급망을 확대함으로써 경제를 지금 회복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원칙에 입각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강소국이란 말에 어울리는 나라 바로 리투아니아입니다. 자, 이번 순방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얘기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죠. 뭐 셔틀 외교가 복원됐기 때문에 정상들이 상대국을 방문하면서 정상회담 몇 달 사이에 몇 번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IAEA가 이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언제라도 일본이 방류 결정만 내리게 되면 방류가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정부 측에서 저 최종 보고서 포함해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점검 사항 이런 것들을 합해서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사실 결말은 좀 열린 결말 상태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랬죠. 네. 왜냐하면 아직 일본에서 최종적으로 언제 방류할 것이다라는 시점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방류할 것이냐, 그 시점, 그리고 그 추후에 벌어지는 IAEA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윤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만나게 되면은 기시다 총리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천명할 것이고 네네. 이외에도 추후의 모니터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참여에 관해서도 아마 좀 제안을 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한일 정상의 만남에서 구체적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런지 분명하게 두 정상 간의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여기에 네. 대한 확언도 네.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는 이쯤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첫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마블리란 애칭으로까지 불리는 배우 마동석이 이끄는 범죄도시 3, 바로 범죄도시 3편인데요. 앞선 시리즈 2편까지 합치면 3천만 관객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우리 영화계는 활로 모색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다 턴다. 새로운 카드야? 너 이거 다 담아야 돼. 아우씨. 잘 나왔어요? 모든 물건 금지로 빠지는 거야. 유정부 예상 충돌 지점.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 한번 도와주세요, 한수영. 내가? 이 범죄도시는 3편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8편까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마동석 신드롬이란 말까지 이제는 뭐 흔하게 나오고 있죠? 이제는 뭐
헐리우드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의 히어로에 등극한 이후에 안젤리나 졸리하고. 네, 그러면서 나 3천만 관객이야, 뭐 배우야, 뭐 이런 그 힘이 딱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동석 신드롬이란 그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국 영화가 좀 침체기로 접어드는데 담비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네. 또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예전에 그 신과 함께 시리즈에서 뭐 신과 함께 죄와벌, 신과 함께 인과연 거기에서 천만 이른바 쌍천만 배우가 됐었는데 근데 그때는 조연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연으로 해가지고 1편, 2편, 3편 다 모으면은 시리즈로 합계 3천만을 돌파한다라고 해서 이른바 합의 3천입니다. 합 3천. 뭐 어떻게 보면 트리플 천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지금 기념비적인 어떤 그 역사를 지금 세우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1,00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번 연휴도 기간 동안 도대체 얼마의 어떤 기록을 세울지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3천만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 지금도 기록 행진 중이라고 하는데 화제의 영화 범죄도시 3편 주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다 턴다. 새로운 카드야? 너 이거 다 모여야 돼. 아우씨. 잘 나왔어요? 어디야? 사망자 혈액에서도 마약이 검출됐어요. 그럼 사망한 후에 누군가 던졌다.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이런 걸 어떻게 힘으로 열어? 이거 머리를 써야지. 그렇지. 빙고. 이런 씨. 네. 이 1,000만 관객 영화는 그야말로 꿈의 기록이자 훈장 같은 건데요. 실미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나온 우리나라 1,000만 영화들 어떤 게 있었나요? 뭐 1,000만은 정말 최고 흥행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로 보면은 외화 중에서는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그 인피니트 워가 네. 있었고요. 신과 함께가 1편, 2편이 모두 1,000만을 돌파했었습니다. 2019년에 이제 극한 직업. 네, 왕갈비, 수원 왕갈비죠? 네. 그렇죠. 이제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이제 네. 그거죠. 어벤져스 시리즈 엔드게임, 알라딘, 전부 외화이다가 이제 기생충. 그렇죠. 봉준호의 기생충이 1,000만 넘겼고요. 겨울왕국 2가 있었고요. 2022년에는 이제 범죄도시 2. 그러다가 손석구가 빌런으로 나온 범죄도시 2가 1,300만에 육박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와중에서도 이건 다 아마 보러 가셨던 모양입니다. 아바타 물의 길,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범죄도시 3, 그러니까 엔데믹 이후에는 최초의 1,000만 돌파다. 네. 근데 이제 1,000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흥행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5천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이제 1,000만이 봤다는 것은 5명 중 1명이 봤다. 그렇죠. 그리고 뭐 소위 N차 관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보는 거죠. 그렇죠. 좋은 영화들 여러 번 찾아가서 보신 것은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그 이제 1,000만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마동석 씨가 주조연으로 한 영화가 모두 5편입니다. 그러니까 부산행이 있었고요. 거기 손에 붕대 감고 나와서 그러니까 좀비 퇴치하는 그랬죠. 걸로 나왔죠. 그리고 신과 함께 1편, 2편 그리고 마동석 씨의 그러니까 오리지널 범죄도시는 1,000만이 안 됐었습니다. 688만이었어요. 네. 이후에 범죄도시 2편, 3편이 1,000만을 돌파함으로써 5천만 관객을 이제 동원한 셈이 되다 보니까 뭐 마요미 등 뭐 여러 별칭이 있습니다만 귀여운 마동석이라는 뜻이죠. 네. 마요미. 네. 마블리도 있고 네. 5천만 요정이다. 이제 이런 애칭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상 과거 한때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는 우리 영화가 당할 재주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에는 우리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 엔데믹 이후에 최초의 1,000만 영화를 기록함으로써 조금 어렵다고 하는 우리 영화에 있어서 좀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한국 영화 거의 망할 지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 사태를 겪은 뒤에 특히 우리 영화계가 이 위기에 빠진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글로벌 위기 상황이 닥치면서 극장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극장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하다못해 그 기생충도 정말 1,000만을 넘기는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개봉이 됐었고 그러니까요. 아카데미상 또 수상을 했었고 코로나19가 얼마나 직격탄을 날려는 거 하니 작년에 영화관 폐업한 곳이
81군데나 있었다고 문을 합니다. 닫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12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우리 영화계와 극장 업계가 우상향으로 쭉 나가다가 정말 직격탄을 맞아서 한 번에 뭐라고 할까요? 고꾸라졌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관객 수는 더욱 더 줄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볍게 1억 명, 2억 명 넘었었다가 네. 이게 이제 2020년에 무려 4분의 1로 졸아들죠?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에서 25%만 살아남았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치도 못하도록 우리의 문화계에도 이런 큰 영향을 미쳤는 것인데요. 사실상 2022년에 팝콘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영화관 내에서 이제 취식 금지가 이제 드디어는 풀렸어요. 마스크 쓰고 가서 벗고서 먹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관객 수가 늘었는데 이것이 이제 반짝 늘은 것이 아니라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다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OTT 서비스 등 여러 다른 대체제들이 나오면서 우리 영화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영화진흥위원회를 저희가 좀 문의해 보니까 올해 1분기 한국 영화의 매출 점유율 30%가 안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올 1분기 한국 영화 매출 점유율이 29.2%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64% 정도라고 였기 때문에 점유율 기준으로 해서는 반토막도 안 되게 남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994억, 그러니까 거의 3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798억, 약 800억 정도밖에 되니까 실질적으로 한 4분의 1 토막으로 남는 것이죠. 아까 영화관 개수도 그렇게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화업계가 굉장히 지금 불황을 겪고 있는데 의외로 또 그 한국 영화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반일 뭐라고 하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최고의 어떤 흥행을 걷고 있는데 최근에 스즈메의 문단속이란 그런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553만 관객 그리고 그 외에 또 슬램덩크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일본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흥행을 달리는 걸 보면은 그 컨텐츠와 영화가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흥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영화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만들면 국적을 따지지 않는 게 문화 콘텐츠의 특징입니다. 자, 이게 또 영화 표값의 급등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소비자들은 이것도 우리 영화 위기 중에 하나의 주요 큰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영화 티켓 가격이 적정한가라고 물었더니만 53.4% 절반 이상이 비싼 편이다. 한 14,500원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매우 비싸다 생각하는 사람도 한 25.6%.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00명 중에 1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비싸다, 매우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80%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올 여름 우리 영화 4편이 나섰습니다. 기대작들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간에서 냄새 맡고 쫓더라도 그게 물건 근처로 빠지는 거야. 거래 조건은 뿜빠이. 내일 자정에 이 지점에 물건을 던질 거야.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깥은 좀 어때요? 지옥. This is Mission Control speaking. Fill us in on how the new mission is in progress. 유성무 예상 충돌 지점 좌표 좀 부탁드립니다. 박사는 지금이야.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네가 중동 전문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부탁해라. 비공식적으로? 그렇지.
형님 빨리 가시죠. 한 번 도와주세요, 한수 형. 네, 해녀들의 밀수, 우주공간, 뭐 별별 장면들, 재난 아파트 다 나옵니다. 지금 우리 영화에는 이른바 텐트폴 영화, 그러니까 텐트를 가운데서 떠받쳐 올리는 기둥, 이 지주 같은 영화가 좀 필요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영화가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극장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 흥행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여름 방학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텐트폴 영화들이 줄줄이 이제 개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작사들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텐트폴 영화라고 불리우는 영화들은 일단 뭐 감독이 유명합니다. 과거에 흥행작을 연출했던 감독이 감독을 하고 네네. 또 배우도 유명한 배우가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주연급인 배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거대 자본을 통해서 흥행이 확실하도록 하는 영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텐트폴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작하고 개봉 이전부터도 개봉관들이 줄을 서서 이제 이 영화라면 우리가 배급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영화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지 역할도 합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영화 시장의 건강성으로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이제 보험 역할은 해주지만 너무 독과점 체제로 가게 되면 사실상 어떤 그 작품성 있는 영화, 실험적인 영화들이 설 자리가 없다. 뭐 또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름 극장가를 주도한 이 범죄의 도시가 가게 되면 어쨌든 우리 한국 영화, 텐트폴 영화들이 이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시즌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6월 23일부터 일주일간 SNS를 통해서요. 우리 관객들에게 가장 기대되는 개봉작 또 배우들 간의 조합은 어떤 겁니까? 하고 알아봤다고 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영화를 지지해줄 대들보 같은 영화가 도대체 뭘까라고 했는데 자, 1위가 그렇습니다. 1위가 8월 9일 날 개봉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주연은 이병헌이지만 네. 박서준, 박보영 조합이 좋다. 그렇죠. 둘의 그다음에 어떤 그 이제 콤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또 8월 2일 같은 경우에 더 문. 도경수와 김희애 씨. 네네, 김희애 씨가 또 나이 이렇게 차이가 꽤 나는 커플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관심이 간다라고 하는 것 같고 7월 말 7월 26일 날 개봉하는 밀수 여기에는 김혜수 또 씨와 조인성. 그렇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말씀이 필요 없을 우리나라 대표 배우가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 작전이라고 하는 또 재미있는 영화가 남남 같은데요. 커플이 점수를 가장 덜 받았네요. 네, 브로맨스를 보여줄 것 같은데 하정우, 주지훈 씨의 어떤 그 콤비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 정말 방학과 휴가를 맞아서 꼭 한 번씩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리스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영화 밀수는 베테랑의 류승환 감독, 더 문은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 등 이른바 천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마다 기대작의 순위가 뒤바뀔 정도로 경쟁이 지금부터 아주 치열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밥상 위에 잘 차려진 그 반찬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대작이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 영화가 1등, 어떤 거는 이 영화가 1등이라고 젓가락이 이제 잘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차린 밥상이 화려하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텐데요. 지금 범죄의 도시 3를 잇는 다음 천만 영화가 탄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만약에 탄생을 한다면 그 영화는 어떤 영화가 될 것이냐, 상당히 지금 기대를 모으고 여름 텐트폴 대전이 시작됐다. 뭐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각각 아까 조금 전에 한 4-5편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보면은 그 감독들의 필모도 그렇고 네. 배우 여러분들도 정말 화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상당히 모아지고 있고 특히 또 천만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승환 감독이 내놓은 영화도 그렇고 김용화 감독도 뭐 역시 마찬가지죠. 네. 신작들이 지금 개봉을 줄줄이 앞두고 있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분야 그 더 문이라는 영화에서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어떤 그 체험을 제공을 하고 출연했던 도경수 씨는 뭐 자기가 진짜 다려온 것처럼 착각을 했다랄 정도니까 뭐 350억 원 가까이 집어넣은 한국형 우주 블록버스터의 성패를 가늠할 영화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영화 홍보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아주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그 도전 정신이 돋보이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이 영화 산업의 이 침체를 좀 탈피시키기 위해 이번 7월부터는 영화 표값도 소득공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로 해서 영화 많이 보시라. 그러면은 세금도 깎아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 때 영화가 굉장히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영화 산업을 좀 더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어떤 도서나 공연 구입 비용 이런 부분에 이어가지고 영화 구입 비용까지도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신용카드를 써서 할인도 받고 또 그에 따른 세제 혜택도 받는다라고 하면은 또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은데 대신에 뭐 팝콘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파는 굿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 세금 공제 혜택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름에 있던 아까 그런 텐트폴에 해당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독립 영화나 이런 부분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점에서 남는 장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영화 표값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한도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보를 좀 주시죠.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근로소득자 중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 한도는요. 문화비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이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합계 금액이 총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이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7월 1일 사용하신 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합니다. 써도 7월 1일부터 쓴 것을 소급해서 적용해주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산업 전반이 지금 일어나야 할 때 이 코로나로 주춤했던 영화가에도 좀 시원한 바람이, 훈풍이 아니죠. 지금 더우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